네, 천운영의 바늘 2부로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인데 네,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그 미르감 주지 현파 스님을 자신이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제 박영숙의 어머니 김형자 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파 스님은 노한에 의한 자연사를 당한 거였죠. 그래서 주인공 박영숙 씨는 이런 현파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르감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르감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의 자살 소식이 들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은 이제 미르감에 있었던 어머니와 추억을 회상하는데요. 이때 주인공이 미르감에 가게 된 이유가 이제 간질 발작 때문에 간 거였는데, 말씀드린 그 주인공의 어머니 김영자 씨는 한복을 만드셨는데 주인공만 놔둔 채 어디론가 나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하고 집을 떠났던 전과가 있던 분이죠. 여기서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게 챈들러 씨가 네.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실 동물 인권 네. 해주셨나요? 네, 그럼요. 이 동물권에 관한 얘기인데 이 내용에서 갑자기 이제 주인공이 네. 새끼 고양이를 잡아다가 변소에 빠뜨려서 죽이죠. 대체 왜 새끼 고양이를 죽인 걸까요? 저를 쳐다보셔도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써놓은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왜일까요? 왜 굳이 그렇게? 하필 또 왜 변소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얘를 목 졸라 죽였다, 얘를 그냥 어디다 이렇게 휙 던졌다, 뭐 계곡물에다가 휙 던졌다 해도 될 텐데 하필 변소에서 꼬르륵 그렇게 네. 왜 그런 건지. 저는 주인공이 새끼 고양이한테 질투심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새끼 고양이는 연약하고 진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인데 네. 자기는 간질도 앓고 있고 또 이제 성장해서 나중에는 되게 왜 추하다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외모에 자신이 없는 그런 인물인데, 새끼 고양이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정말 그러한 생명체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거가 이렇게 폭력성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노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인공이 사회적 구조에서 좀 아래 단계에 있다고 계속 느끼잖아요. 근데 본인보다 더 약한 존재인 새끼 고양이를 해침으로써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죽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챈들러 씨가 변소에다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타투하는 그 작업장도 약간 조금 어두운 그런 공간이라서 그것보다 더 어두운 곳, 좀 더 음침하고 음침하고 더러운 곳, 거기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정 씨는? 저는 그렇게 변소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고 그런 죄책감에서 결여된 사람 같았어요. 이 주인공도 그렇고 엄마도 스님을 죽였는데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녀 자체가 이런 죄책감에서 결여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새끼 고양이를 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새끼 고양이 자체가 귀엽고 작고 여린 존재인데 너무 가차없이 죽이니까. 네.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 엄마도 그렇고. 네, 저도 민정 씨랑 비슷하게 이 어머니 김영자 씨가 현파 스님을 죽인 방법이 바늘을 잘게 썰어가지고 오랫동안 내가 죽는지도 모른 채 죽었잖아요. 새끼 고양이도 똑같이 변소에 빠뜨리면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죽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비슷한 장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죽인 게 아닌가 싶네요. 방금 든 생각인데 뭔가 아까 목 졸라 죽이거나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 누군가가 죽였다는 게 드러나는데 화장실에서 죽으면 진짜 고양이가 걸어가다가 빠져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죽였다는 거를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엄마가 죽인 방법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기억에 남는 문장을 쓰려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걸까봐 안 썼거든요. 근데 뭔가 신선하고 맞아. 너무 똑똑한 거예요. CSI에 나올 만한 그런 살인 수단 아닙니까? 그죠. 이게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딸이 엄마 닮은 거네요. 맞죠, 맞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죽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 딸은 또 엄마가 그렇게 죽인 걸 알고도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고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니까. 네. 무서운 책이네요. 이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그 다음에 얘기는 갑자기 이제 전쟁 기념관에 여자가 혼자 갑니다. 주인공이. 네. 가서 이런저런 전쟁 체험실도 가고 뭐 그림도 보고 무기들도 보고 하는데 대체 왜 주인공은 전쟁 기념관에 갔을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개연성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전쟁 기념관에 갔다. 거기서 801호 남자를 봤다. 그냥 이렇게 진행이 돼서 왜 전쟁 기념관이 나왔는지, 물론 책의 흐름 이런 걸 보면은 남성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전쟁 기념관이라는 장소를 언급한 것 같은데 좀 큰 연관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거 너무 뭔가 평가받기 위한 글쓰기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게, 대비 구도를 하나씩 더 마련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그 강한 남성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801호 남자가 근무하는 곳이 마침 전쟁 기념관이면 아주 기똥차지 않을까? 그걸 넣어야겠다 해서 그냥 나 이렇게 쓰면은 좀 더 이 글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지? 신춘문예 당선되겠지? 혹은 이 정도면은 이거 평가하는 사람들이 요 기똥차인데 라고 생각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좀 장치를 정말 장치로 넣었다? 이런 생각을 요새 좀 시니컬하죠. 네. 혹시 민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인공이 이제 전쟁 기념관에 간 게 801호 남자가 일하는 거를 어쩌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801호 남자도 여주인공이 말하지 않았는데 타투샵에서 일하는 것도 알고 거기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뭐를 하는지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인공도 801호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쟁기념관에 있는 걸 알아서 거기를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쟁기념관에 801호 남자가 없었으면 남성성만 보여주고 싶어서 넣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801호 남자가 있으니까 뭔가 그런 연결고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쨌든 이 소설의 마지막이 801호 남자에게 이제 바늘을 새겨주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801호 남자가 처음에만 나오고 끝에만 나오면 이상하니까 중간에 어쨌든 801호를 한번 만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챈들러 씨 말처럼 다 계산돼. 네, 그런 거죠. 계산적으로 배치를 한 공간이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작문을 한 사람들은 그럼요, 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 계속 이제 식당을 운영했다면 저희가 지금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네. 책에서는 주인공의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넣어두면 바늘이 녹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주신 일상의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기서 좀 한번 쉬었다 가는 부분이죠. 쉬었다 가는 걸로. 네. 저는 아침밥은 꼭 먹어라. 드시나요? 아니요. 아침밥을 꼭 먹으라고 하시는 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어야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이게 뇌가 돌아간다. 네. 그래서 학생 때는 저도 좀 걱정이 되니까 내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나 수능 잘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거지로 먹었는데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제 머리를 쓸 일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먹죠. 네. 저는 빨래 관련된 건데 빨래를 하고 나서 바지를 빨았을 때는 꼭 밟아서 평평하게 핀 다음에 널어라. 그래야지 이제 바지를 말랐을 때 이제 예쁘게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실제로 해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 왜 옛날에 아낙네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듬이질하는 거 네. 그거랑 같은 원리에 발바닥으로. 그렇죠. 네. 펴주는 거죠. 네. 혹시 그리고 경민 씨에게 저는 그 감자를 보관할 때 감자 사이에 사과를 이렇게 한두 개씩 넣어놓으면 되게 오래 간다?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딸기를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빨리 물 커지거든요. 근데 안 씻고 넣어놓으면 진짜 보관 기간이 2-3배는 길어지더라고요. 네. 이건 진짜 지혜네요. 네. 네. 그다음 민정 씨에게 생활의 팁은? 저는 사실 엄마가 생활의 조언은 많이 해주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생활이라서 진짜. 그리고 사실 엄마가 얘기하면 잘 안 듣다가 깨치고 약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인생에 있어서의 조언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돈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돈이 행복의 다가 아니고 돈에 눈이 멀게 되면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죠. 네. 네, 저도 민정 씨랑 비슷한데요. 이제 다들 한 번씩 취업 준비를 할 때 연봉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랑 이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돈에 목숨 걸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말 듣기를 잘했다 아니면 들을 걸 그랬다. 둘 다. 뭐 이럴 때는 이랬고 의미심장한. 그리고 그런 거 가족 사이에도 돈은 꺼주지 말라고. 그렇죠. 네. 돈은 원래 빌려줄 때는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이 약간 갑인 것 같지만 받을 때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쪼잔해 보이잖아요. 또 그렇죠. 막 네, 또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계속 구차해지고 그러니까 절대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네. 저희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기상 쌤이 이기상 쌤. 갓기상 쌤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돈을 빌릴 때는 이게 남의 돈 빌리는 것 같지만 갚을 때는 이게 내 생돈 나가는 것 같다. 맞아. 라고 또 우리 이기상 선생님이 오랜만에 추억해봤습니다. 보고 싶네요. 네. 입시를 되게 열심히 하신 분 같아요. 입시 열심히 했죠. 2번이나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다시 책 밖으로 나와서 책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와중에 유독 이런 평가들이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글이 참 날카롭다고 느꼈다. 이게 뭐 천윤영 씨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았다. 자기는 그래서 천윤영의 글쓰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이런 식의 이런 뭐랄까요. 후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은 노래를 들으면 목소리 조금만 들어도 이 사람이구나 싶은 그 사람만의 음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글 필체에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 글쓴이 다 가려놓고 제목 가려놓고 글만 읽어보고 너 이거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하면 저는 절대 모를 것 같아서 박준 씨는 왠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소설의 혹은 글의 필체를 알아보는 작가가 있는지 그다음에 천윤영 씨의 뭐 다른 소설을 만약에 읽으셨다면 천윤영 씨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 필체를 내가 좀 느끼겠다. 혹시 그러신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바늘을 읽으면서 혹시 다른 분들은 정말 이게 날카롭다. 참 글 한번 날카롭네. 뾰족뾰족하다라고 느끼셨는지 그냥 이런 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확실하게 알아보는 거는 귀연이. 귀연? 네, 귀연이 확실히 알아보고. 네. 인서를 좀 읽으셨나요? 네, 추억의 이름이네. 많이 읽었죠, 인서. 진짜요? 네, 엄청 읽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보고 울었거든요. 온세미로. 네. 일단 그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알아보는 작가는 이제 박민규 작가나 아니면 김혜란 작가. 네, 김혜란 작가 자주 쓰는 뭐 이런 약간 비유 같은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 이게 김혜란 작가가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은영 작가의 글이 이제 날카롭다라는 평이 많았다고 했는데 저 역시 그렇게 느낀 게 일단 이 천은영 작가의 딱 바늘밖에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 바늘은 나 날카롭다고 대놓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날카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이 글을 날카롭다고 느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바늘 제목이 바늘이잖아요. 바늘이어서 바늘 하고 머릿속에 바늘을 생각하고 읽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것도 만약에, 기술 아닐까요?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짓는 것도 그쵸.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제목이 포근한 방석 포근한 이불 포근한 거위털 이불 혹은 푹신한 방석 이런 거였다고 이런 거였다고 해도 저희가 그렇게 이거 날카롭네 라고 느꼈을지 제목도 날카롭지만 그 표지가
뭔가 날카로운 그쵸.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거미가 그려져 있고 뭔가 이렇게 저주 글씨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분리사바 글씨 약간 같은 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기에서부터 분위기가 느껴진 것 같아요. 저는 책 표지를 좀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차라리 저도 그냥 바늘이라서 네. 그나마 이게 괜찮았지 푹신한 방석 이런 걸 쓰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완전 신춘문예 노렸네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여기서도 거죠. 대비가 있네. 네, 이러면서. 여기서도 그걸 묘사했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른 분들은 저는 날카로운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바늘 소설집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으시네요. 조금 좀 우중충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모든 소설 그 짧은 단편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해석을 봤을 때도 천운영 작가는 조금 어둡게 이제 글을 쓴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바늘에서 이제 느꼈던 그런 것처럼 좀 어둡게 쓰는 게 이 작가의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나중에 그런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읽었던 작가들의 다른 책의 한 페이지 정도를 가져와서 읽고 맞춰보기. 보기 1, 2, 3, 4, 5 누구게. 네. 저는 알랭드 보통 책 되게 추천해요. 그분 책이 제가 읽었던 거는 우리는 사랑일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낭만적 연애와 그의 일상 뭐 이렇게 읽었는데 그분도 되게 필체가 되게 비슷한데 엄청 공감할 수 있는 느낌 얘기. 네, 말씀하세요. 어렵게 쓰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근데 조금 그러니까 어떤 딱 포인트에서 맞아 이거 내 얘기야 이게 느껴지고 나면 술술 읽혀요. 그 공감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대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늘이잖아요. 혹시 나에게 그런 바늘 같은 게 있는지, 여기서 바늘이라 하는 것은 뭔가요? 나는 이것과 함께라면은 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큼 내가 정말 강력한 게 하나 있다. 신의 한 수 같은 거죠.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자전거입니다. 어.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되게 저는 여기서 방금 노니 씨나 로맨스 정 씨가 이렇게 설명해 준 거 말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바늘은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라면 난 좀 강하다 내지 이것과 함께라면 내가 좀 평소에 내가 아니라 좀 폭력적인 내가 된다. 날카로운 내가 된다. 자전거 아니요, 외발 자전거가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유독 자전거만 타면 폭주를 하시네. 되게 일산에서 유명한 자란이시라고. 일산에서 유명한 제가 자란이거든요. 자랑할 거리는 아닌데 네, 뭔가 자전거만 타게 되면 좀 과격해지는 오토바이 그런 게 있어서 오토바이 못 타는 찐따가 이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흉내내는 것처럼 그런 그리고 왠지 자전거와 함께라면 나는 라이더야. 그만해야겠네요. 로맨스 정신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도 약간 챈들러 씨 관점으로 내가 이거를 하면 좀 폭력적으로 변한다 하는 게 저 총싸움 네, 총게임 하면은 진짜 두두두두 아나 무인입니다. 근데 금방 안 죽으세요? 네, 죽으면 이제 더 완전 폭력적으로 변하죠. 리벤지 전하고. 네. 근데 저도 총게임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게임 오락 하는데 그런 데서 진짜 총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락실. 그런 거 하면 진짜 그냥 막 몇십 분 한 그죠. 시간 그냥 계속 사격하고 뭐 이러면은 그리고 요즘 사격 카페도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막 몸도 숙이고 그러시나요? 네. 그러고 저는 뭐 저격총, 소총 다 잘하거든요. 사격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도 사격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건 경찰 교육생, 공무원이나 경찰대학교 학생만 된다고 해가지고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이 없어서. 왜요? 왜 놀라는 거죠? 나라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지 않나요? 저는 사격 진짜 못합니다. 갑자기 고백을 하시네요. 갑자기 고백. 네. 저는 총을 들면 그렇게 온순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이건 비유를 한 거고 제가 총을 그냥 너무 못 쏴서 사격 실력이 그냥 빵점이거든요.
네. 저는 어릴 때도 왜 그 옛날에 비비탄 총? 네. 전 그거 하고 놀았거든요. 맞아요. 남자애들하고. 네, 혹시 실탄은 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 쏴봤는데 그것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실탄 사격장이 그렇게 막 흔하게 있진 않아서 이제 좀 회사에서 좀 짬이 차면 취미생활로 해볼 생각. 사격의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이것이 사격의 미덕이다. 스트레스 풀리고. 뭐 어떤 점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빵 아니면은 이 매캐한 화약 냄새 혹은 이 반동 뭐랄까. 네. 일단 뭔가 목표물을 없애버리는 그 쾌감. 그렇죠. 사격은 그거죠. 죽이는 거 네. 쓰러뜨리는 맛이 그쵸,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렇죠. 정말 바늘이네요. 알겠습니다. 민정 씨에게 바늘 같은 게 있나요? 뭔가 저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에 자기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제 자신만으로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약간 내면을 다스리고. 왜냐면 면접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뭔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것과 함께라면 나는 정말 신날 수 있다 하는 게 술. 술과 함께라면 정말 재밌게 흥에 차올라서 놀 수 있습니다. 여기 다들 위험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전거 험악하게 타고 총 쏘는 거 좋아하고. 그래, 술 좋아하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개인데요. 제가 제가 표정이 없어요. 더구나 이제 처음 보거나 이러면은 되게 무표정으로 있는데 무표정으로 있으면은 조금 웃어줍니까? 아니 보조개를 보여주면서 인상이 어둡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조개를 딱 하면은 아니 빠지는군요. 보조개 쏙. 내가 이제 상대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너는 내 거 너무 계산적으로 보여주시는 건가요? 보조개를? 너 이제 봐라. 이제 빠졌다 이제. 매력 어필 무기인가요? 네, just 10 minutes. 사실 근데 보조개 있는지 지금 알았어요. 막 유심히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심히 보진 않은데 있었네. 근데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애기 같아요, 애기. 감사합니다. 애기? 네, 넘어가죠? 네. 그렇죠. 책갈피. 네,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경민 씨는 어떤 부분에 책갈피를 꽂으셨나요? 저는 살에 꽂는 첫담, 나는 이 순간을 가장 사랑한다.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뭔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계속 되게 섹슈얼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순간이 약간 경험이 없는 어쨌든 타투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이제 내가 처음 범한다. 이게 말하자면 또 성적으로 비유를 하면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을 내가 정복한다. 약간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수 있고 좀 작가가 약간 노린 거 아닌가? 작가라면 그럴 수 있죠. 그쵸, 이 작가는. 이 작가는. 이 작가요? 네, 이 작가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했어요. 네. 그럼 노니 씨는 어떤 문장에 책갈피를 꽂으셨나요? 네, 저는 페이지 27쪽에 인생에 있어 그렇게 막강한 숨긴 패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여유롭겠는가 이 문장을 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보조개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이 공감해서 여기 패 하나씩 이렇게 필수템이었네요. 2개나 들고 계시네요. 되게 공감하셨나 보네요. 성형수술도 해요. 맞아요. 일부러 여기 찌르기도 하잖아요. 볼펜으로. 들어가라고? 별걸 다 해. 네, 되게 그래서 여유로우신가요? 아니요. 좀 여유로워 보이시는데요. 숨긴 패를. 네. 네, 그다음 민정 씨는 어떤 문장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원래 노니 씨가 꼽은 문장을 꼽았었는데 쓰셔가지고 다른 문장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27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엄마가 바늘을 가지고 옷감을 술을 놓았다면 나는 인간의 연약한 육체에 술을 놓겠다라는 문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라임 대구법 있는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술을 놓았는데 인간의 피부에 술을 놓는다는 표현이 되게 뭔가 잔인한데 기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약한 피부에 그 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표현하는 문장인 것 같아서 이걸 꼽아봤습니다. 네. 그럼 츤들러 씨는? 네, 저는 인터넷을 읽어서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헐거워져 달그닥거리는 감정의 나사를 단단히 조인다. 인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대략 뭔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문학 시험에서 여기다 줄 쳐놓고 여기서 얘가 이 뜻은 뭘까? 여기서 주인공은 그럼 뭘 한 걸까? 네. 하면 못 맞추겠어요. 하지만 대략 달그닥거리는 감정의 나사를 조였구나. 어렴풋이 알고 넘어가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서.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온 문장인가요? 이게 어디죠? 무슨 절? 미륵사. 를 오랜만에 다시 찾아서 뭐 옛날에 뭐 어떤 곳이구나를 이렇게 느끼다가 달그닥거리는 감정의 나사를 다시 조였다 한 부분이어서 이게 뭐 좀 감성에 젖으려는 거를 내가 다시 뭐 고삐를 조였다인지 아니면은 좀 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비슷한 말이긴 한데 오랜만에 와서 좀 연약해져 있었는 그러니까 뭐 감정이 좀 부드러워져 있었는데 여기 뭐 내가 고양이를 죽인 곳이기도 하고 뭐 어머니 생각도 나고 스님 생각도 나서 갑자기 내가 다시 뭐 날카로워졌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엄격해졌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되게 좀 애매한 문장이라서 뽑아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타투를 시술하는 곳 또는 타투를 시술하는 행위 이게 사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신성한 곳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곳이잖아요. 네. 또 대비네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곳에서 타투도 시술하고 막 그런 음침한 작업소에 있다가 딱 절에 가니까 나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지. 나는 원래 절에서 어렸을 때 또 있었으니까 좀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는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로맨스 정 씨는? 네, 저도 인터넷을 읽어서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들은 아름다웠다. 그 자그마하고 부드러운 몸속에는 온갖 아름다움이 용수철처럼 휘어져 숨어있는 것 같았다. 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기묘를 알아보고 있는데 키우시려고요? 봉사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좀 입양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고양이를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거든요. 귀여운 고양이 영상을 보거나 이럴 때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었는데 용수철처럼 이렇게 휘어져 숨어 있었다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 문장이 좋았습니다.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고양이가 뭔가 좀 더 제 취향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용수철이 휘어져 있는 게 굉장히 텐스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엄청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주인공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화장실 던져버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어서. 약간 위험해 보이는 존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용수철이 팡 하고 자기한테 오는데 자기는 그걸 막을 만한 힘이나 뭐 그런 기가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남동 수선집. 네, 이 책에서 수선할 부분을 찾아보는 연남동 수선집입니다. 먼저 챈들러 씨는 이 작품을 어떻게 수선해보고 싶나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에 주인공한테 그냥 가슴팍에 바늘 문신하는 새겨진 걸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고 나서 녹즙으로 이 타투샵이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그게 녹즙을 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바늘을 넣은 녹즙을? 다들 이 녹즙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쇄살인 아니에요 그럼? 잡혀갈 것 같은데. 살인보다도 항상 이렇게 혼자 생고기 씹으면서 그러니까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 씹으면서 혼자 이렇게 분을 삭히던 것을 어머니의 마지막 그 한마디로 이제 깨달은 거죠. 나 이렇게 하면은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뭐랄까요 꼴보기 싫었던 그 의뢰자들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겠구나 하고 여기서 801호 남자가 중요한 거는 801호 남자는 여기서 뭔가 주인공이랑 뭔가 좀 감정이 통하는 상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바꿔서 이 801호 남자도 이제 이 주인공에게 뭔가 해를 가한 거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찾아오면서 어쨌든 해를 가하고 주인공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다가 이제 처치를 녹즙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아니면 뭔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타투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뭐 이 남자한테 해코지를 당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 혼자 이렇게 감정의 배신을 느꼈거나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슴에 품고 있다.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바늘들이 자기 가슴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너무 무서워. 그런 뜻이었겠다. 오히려 그러면은 진짜 더 인기 많았을 수도 있겠다. 네. 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일부러 이 사람이 그렇게 쓴 줄 알고 여기서 정말 새겼다는 거 없겠지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근데 여기 새기긴 했더라고요. 동시에 새긴 거죠. 속으로 한 번, 속으로 계속 밖으로 한 번. 엄청나게 섬뜩하네요. 그렇죠. 네. 짱 무서운데? 네. 이중적. 네. 그다음 민정 씨는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을 수선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마지막에 801호 남자도 결국은 이 여자를 찾아온 이유가 그 자기의 타투로 자기의 강함을 장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801호가 왜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문신으로서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강함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여주인공의 타투샵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와서 말도 걸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강함을 상징하는 용기인데 그거에서 끝나고 결국은 문신을 받는 장면에서 거기서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약간 연약한 인간상을 801호 남자를 통해서 극복했으면 조금 더 결말이 짜임새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다음 경민 씨는? 저는 이 엄마가 스님을 죽인 이 부분하고 이 여주인공의 이런 좀 매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자 주인공의 성장기 같은 그런 걸 그리는 것처럼 뭐 처음에는 정말 타투를 진짜 자기 욕구를 표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진심으로 자신의 타투를 통해서 뭔가 치유를 하려는 그런 고객을 만남으로써 이 여자가 내의 이 바늘이 단순히 성적인 도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잃어버렸던 남성성을 되찾아주는 그런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를 느끼고 뭐 이렇게 뭐 환골탈태를 했다. 좀 진부하긴 하지만 약간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엄마 살인 사건을 딱 넣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또 신춘문예니까 누구 한 명 죽어야지. 작품성이 또 올라가니까.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 노니 씨는? 네, 저는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바꾸고 싶은 분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801호 문신을 해주잖아요. 801호 남자한테. 근데 그 문신을 해주면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문신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본인한테 문신을 새기면서 본인이 그런 남성성에 대한 그런 걸 느끼잖아요. 뭐 열등감 뭐 그런 걸 느끼잖아요. 좀 그런 걸 극복하면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뭘 새기는 엔딩인가요? 아모르파티. 새긴다면 골리앗 거미. 바늘을 그릴 것 같아요. 똑같이. 네. 나도 그 사람 801호는 자신도 모르게 커플 타투를 한 거. 더 무서워. 네. 그렇네요. 근데 저는 되게 의문이었던 게 왜 손님들이 다 남자만 등장할까요? 그러니까 여자도 아니. 그죠. 너무 많이 하는데. 비난만 하는 저는 근데 저도 이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와 남자를 이분법으로 나눠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뭔가 강한 척하고 싶지만 강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문신을 받으러 오는데 문신을 받으러 와서도 무서워서 계속 떠들고 침묵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연약한 사람이라고 만들고 싶어서 손님을 남자로만 정한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계산이었다. 그렇죠. 계산일 수도 굉장히 있죠. 계산적이네요. 네, 굉장히. 편집장이라도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자가 왜 나와? 다 남자로 가야지 이러면서. 네. 로맨스 정씨는? 네, 저는 이 한국 드라마나 소설의 고질병이긴 하지만 이 기승전 연애잖아요. 이 작품에서도 한번 그냥 마지막에 801호 남자랑 행복하게 사랑했으면 좋겠고 주인공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네, 이 주인공이 너무 불쌍하게 전 느껴졌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노니 씨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해석을 보고 읽으면 새로운 책을 읽는 기분이 듭니다.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네, 그 다음 민정 씨. 저는 바늘을 통해 바라보는 기묘하지만 색다른 세상이라고 한 줄 평 남겼고요. 5점 만점에 3점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경민 씨. 저는 장리 고다르 감독의 네 멋대로 해라 라는 영화가 생각나서 이걸 한 줄 평으로 썼고요. 5점 만점에 3점 매겼습니다. 네, 그 다음 챈들러 씨. 네. 빨간 펜으로는 동그라미, 파란 펜으로는 세모.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접니다. 뭉툭한 바늘로 깨어낸 조각보.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했네요. 네. 네. 3점 넘은 적이 없나요? 네. 아, 아직까지 없나요?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 3에 들어서는 다 어려운 책이었나 봐요. 뭐 어렵지 않고 저번 주 같은 책은 정말 네. 어렵지 않았거든요. 에세이집을 읽었는데 연애 관련된 에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그냥 뭐 여행과 뭐 일상 뭐 아. 이런 거였는데 네. 저희가 지금 지쳐 있는지 좀 책을 읽으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요새 뾰족함을 생각하는 일은 어린 시절과는 사뭇 다르다. 어린 시절의 뾰족함이란 삼각형의 각처럼 한 점으로 한없이 모이는 뾰족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의 뾰족은 아픔이었다. 바싹 깎은 연필, 잘못 만진 클립, 병원의 주사. 하지만 지금 뾰족하다는 단어를 생각하는 일은 뭉툭한 무언가를 머릿속에 그리는 일이 되었다. 굳이 재미없는 설명을 덧붙이자면 한없이 얇은 A4 용지에도 두께는 있다. 뭐 이런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배웠기 때문인지 날카로운 무언가에도 뭉툭함은 어느 정도의 두께는 필연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 끝이 그저 점 하나일 것 같은 바늘도 얼마간 확대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두께가 보인다. 한없이 작아진다면 바늘은 커다란 통나무 같은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바늘의 끝도 어느 정도는 뭉툭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 교실에선지 교실 밖에선지는 모르겠다. 그걸 가르쳐준 게 책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네, 이제 챈들러 씨 알림장까지 들어봤고 이제 게스트 두 분의 소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오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뭐라 해야 되지? 라디오 같이 하는 거는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어요. 원래 생각은 얼마나 재밌었나요? 아니 제가 들었을 때는 네. 되게 잔잔하고 조용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걱정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재밌게 해가지고 재밌게 했고 유튜브 홍보해도 되나요? 그럼요. 예. 네, 그럼요. 지금 브이로그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서 오늘 이거 하는 거를 제가 책 빌리고 이렇게 대본 원고 쓰는 과정도 다 제가 촬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대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듣기만 하니까 이게 보이는 라디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시프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시프. 네, 시프 두 글자.
시프만 치면 나오나요? 아니면 조금 더 뭐 띄어쓰고 SIF도 쳐야 되긴 한데 제가 제목을 팟캐스트로 달 거니까 네. 팟캐스트 시프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한 1, 2주 뒤쯤에. 기다리겠습니다. 왜 시프인가요? 감사합니다.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제가 마블을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토르인데 네. 토르가 그 북유럽 신화에서 따온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나오는 여신 이름인데 토르와 함께 사랑에 빠지는 네. 여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되게 별거 아닌 이유죠. 네. 근데 그런 게 중요하죠. 네. 네, 유튜브에서도 문학소년단 홍보. 그럼요. 인스타에도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민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평소에 목소리가 엄청 하이톤이고 말이 엄청 빨라서 진짜 녹음하는 내내 천천히 말하고 점잖게 말해야 한다. 되게 이렇게 스스로 되뇌기면서 했는데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좀 더 얘기하기 편한 소재들 있잖아요. 뭐 연애라든지 일상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있으면은 토크토크 잘할 자신 있으니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상하니까 네. 경민 씨가 연대생이에요. 오늘 그래서 네.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 지금 속 시원하게 질문 한번 하시죠. 연대 공대생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네, 제가 공대 있죠. 어땠나요? 왜요? 네, 공대생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있죠. 공대생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디? 연대 공대. 그러니까 전공이 뭐예요? 제 전공은 사회학이죠. 아니 공대에서 어떤 전공? 그렇게까지. 근데 진짜 저희 학교 공돌이들은 네. 햇빛을 거의 진짜 못 보고 진짜 시간표를 할 게 없어요. 이게 정사각형.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완전 막 짜여 있어가지고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햇볕을 못 봐서 하얀 피부에 섹시하지 않아. 애들이 시험 준비에 시들시들 병약해지죠. 다크서클 이렇게 섹시하게 네. 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네. 진짜 바라던 분 나오셨는데. 공대 여자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난리 나죠. 근데 사실은 공대 남자가 저는 그게 뭐랄까 이상형 공대 이상형은 아니겠구나. 공대 이상향이라서 남자. 연대 공대 남자예요. 그냥 공대 남자면 안 돼요. 그것도 연대 서문에서 자취를 하는 연대 공대 남자. 그럼 되게 굉장히 구체적이시네요. 젠들러의 사적인 취향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그럼 다음 주 읽을 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선정한 책인데요. 다니엘 콜의 봉제인형 살인사건입니다.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읽었습니다. 이거 4점 넘어가나요? 네, 안 넘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동네 도서관에서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 대출 중이고. 네. 이거 살인 사건이요? 네. 이게 SNS에서 되게 유명해가지고 제가 읽고 싶었거든요. 어떤 SNS에서 인기가 많나요? 페북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유튜브에 이걸 검색을 하면은 책의 간단한 설명과 인트로 부분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1분도 안 되는 거. 근데 제목은 재밌어 보여요. 봉제 인형이니까 바늘 되게 연관돼서 맞네. 그런 또 이렇게 대칭이 선정인가요? 계획적인. 네. 사람 6명을 꼬맸어요. 그 시체를 발견하고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추리 소설입니다. 그러면 사람 봉제 인형이에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나오시죠. 혹시 이런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시면 저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 책도 되게 재밌거든요. 저희가 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읽었죠. 시즌 1 시즌 1 때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그럼 인사를 나눌 텐데 평소에 뭐 두 분이 이따가 집에 각자 가실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하시나요? 안녕. 연락할게. 안녕. 연락할게 안녕으로 그러면 인사를 할까요? 저희 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가로 가로 통일하는 건가요? 네. 하나 둘 셋. 가.